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구출하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위태롭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네,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모성 보건 관련 행사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당분간 유지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취약하다면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이 쓰레기 같은 문서, 바보 같은 제안이었고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가져가야 할 거라고 말했지만 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종전안에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서 이란이 말을 뒤집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죠. 오늘 취약한 휴전을 언급한 건 휴전을 깨고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을 빼내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이란이 종전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해방 프로젝트의 확대 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작전인데 지난 4일 개시했다가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하루 만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거고 큰 군사작전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종전안의 핵 프로그램 포기나 고농축 우라늄 방출 등 미국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자 이 군사작전 재개 카드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스스로 말했고 미국은 트럼프 일기 당시 재건한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 자신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I have a plan. The plan is very simple. You know, in war you have to change, you have to be flexible. But the plan is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say that in their letter. 네, 이번 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도 이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중국의 이란 원유 구매와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오늘은 시 주석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that we end up in skirmishes with. He'd like to see it get don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이완에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는데요. 시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 이 시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를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 재무부는 오늘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역량을 확보해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든 파트너들이 진정한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 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위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의 양측이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JB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는 인식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도 이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여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나무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은 쿠팡을 둘러싼 갈등 속에 후속 협의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규백 장관의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 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이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키드 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재개까지 시사했고요. 이란은 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면서 끝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엄태윤 한양대학교 글로벌 전략 정보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지지부진하게 별로 진전되는 사안도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지금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것이죠.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애당초 처음부터 요구했던 걸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핵시설 해체도 원하지 않고요. 예. 또 그 우라늄 그 농축 그 중단 기간도 20년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은 것 대신 이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만 했던 것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 네. 그 경제 문제에서 미국이 재산 동결한 것 그거 풀어달라. 또 원유로 한 30일 동안 수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전쟁 배상금 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계획은 MOU 체결을 빨리 맺어가지고 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란 문제를 조금 중요도를 떨어뜨리면서 조금 정리하고 가겠다. 네, 정리를 예, 예. 하고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하고는 대만 문제나 아니 무역 문제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차질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날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굉장히 예민한 반응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반대로 이란 쪽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종전안이 일방적이라면서 자상 동결 해제하고 해상 봉쇄 중단부터 해라. 거기다가 배상금 내놔라. 호르무즈는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서 어떤 중재안 같은 것들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란 입장에서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걸 너무나 잘하는 거죠.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예. 거기서 중요한 아젠다를 대기를 이란 측은 원한 겁니다. 미국과 양자회담, 양자협상에서 자신들이 얻을 게 없다 보니까 자연히 강대국 간의 테이블에서 이란 문제가 거론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살짝 그 이란 외무장관이 5월 6일 날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하고 만났죠. 예. 거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평화적으로 핵 이용하는 걸 지지한다. 이 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란이 항상 주장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란이 주장하는 배경은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그 러시아나 중국과 기존에 그 이란을 지지했던 세력들과의 힘을 합쳐서 입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 오바마 정부 때도 보면은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핵 합의할 때는 네, 다자 간의 있었죠.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양자 간의 합의는 자기가 손해가 볼 거라는 생각 판단하에 다자 간의 협상 구도로 이걸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예.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 계속 강경한 요구를 내놓는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메시지가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프로젝트 프리덤, 이것도 더 큰 규모로 재개하겠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군사작전 다시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옵션이 선택의 여지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작전과 외교적 두 가지 작전을 가지고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편으로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시진핑 주석한테 이란과의 협상을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네. 이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것을 더욱 강화하여서 또 이란을 더 봉쇄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CIA가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예. 이란이 앞으로 한 3, 4개월은 그러니까요. 더 경제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핵 문제는 쏙 빼놓고 경제 문제를 많이 거론했잖아요. 미국한테. 예. 그걸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란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또 그 이란의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더 봉쇄를 죄이고 또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 과거에 여태까지 그 이란 전쟁과 초창기에 많은 동맹국들한테 군함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끝 장렬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예. 독일에 대해서 메르츠 총리에 예. 대해서 그 독일에 있는 5천 명 미군 철수하겠다. 예. 또 이후에다 관세 보복 자동차 25% 하겠다. 벌써 이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는 EU 국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과거와 같이 처음과 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이 항하는 데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더 과하게 했을 경우에 분명히 또한 이란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거든요. 네네. 그럼 당연히 이란 측에서도 지금 최근에 잠수함까지 좀 투입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같이 싸우겠다. 그러면 교전이 불가피합니다. 아, 예. 그 와중에서 분명히 또 우발적이나 의도적이나 이란 측에서 그 제3국의 그 유조선이나 상선을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어떤 그 동맹국들의 참여가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이렇게 국가 정책에 사감을 담는 지도자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위기는 미국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 갤런당 평균 4.5불까지 오르고요. 네. 또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에 많이 쫓길 것 같아요. 그렇게 여유롭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도박을 해야 되죠. 정치적 도박. 그러니까 예. 만약에 지금 봉쇄를 3, 4개월 더 연장을 한다. CIA 예. 분석대로. 그러면 거의 지금 11월 달 중간 선거 임박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장기전으로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을 더 강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더 세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군사적 충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명분으로 삼아 다시 대대적으로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핵물질을 탈환하는 거죠. 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전쟁이 시작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60%짜리 440kg 핵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걸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란 측에서는 그걸 미국에다가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탈취하는 가능성, 근데 그 탈취를 군사작전을 통해서 가능성이 미국이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스라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급박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이게 그런 맥락인 겁니까? 맞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과정에서 그 우려하는 말씀도 했지만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란이 여전히 440kg 핵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와야 안심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절실하다. 그리고 또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선에서 만약 재집권을 못하면 감옥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대단히 그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굉장히 절실하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 범죄들, 민간인 학살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결국에는 EU가 이스라엘 이쪽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예. EU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한테 그 군함을 보내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특별히 이제 또 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그 이 하마스나 이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탐탁지 않아 있었죠, 네, 계속. 이유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 하마스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억압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취한 조치고요. 예. 또한 이유가 하마스 무장 정파에 대한 제재도 동시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간밤에 EU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내용도 한번 다뤄봤고요. 자, 이란 쪽 계속적으로 이란 쪽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모즈타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란군이 모즈타바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전히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단 말이죠.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그 보도에 따르면 모스타바가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있고 회복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이란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모스타바를
그 공개석상에 등장시킨다는 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폭격을 했기 때문에 또 암살 위기가 있어서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양상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이 예. 공식적으로 그 미국이 제안한 협상을 정면으로 이제 못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입장을 핵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리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이제 미국의 그 압박이 거세질 것 같고 또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고요. 또 내부에서 국민들이 모스타바에 대한 실체를 잘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또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반정부 시위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스타바를 중심으로 혁명 수비대가 완전히 그 모스타바 정권이 돈독해지고 있다를 군대에 알리는 네. 그런 체제 강화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외 문제뿐이 아니라 대내 문제까지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아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에 갈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겠지만은 이 문제는 지금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번 중국 방문,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언급되고 여기서 어떤 해법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하게 주문하겠죠. 당초 이제 그 MOU를 체결했으면 가벼운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 중국이나 저 대만 문제나 아니면 무역에 그 초점을 뒀을 텐데 어쨌든 그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제안을 완벽하게 100%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의 이 국가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 해서 중동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고 또 원유를 한 90% 계속 그 수입을 그렇죠. 해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 또 브릭스의 또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이 원하는 안하고 미국이 원하는 안 중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재안이 네.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썩 들지 않을 것이라고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재 노력을 하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깊숙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가장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진 후에 가장 즐기는 사람이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벌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더 돋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걸 은근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리더십이 올라가는 네.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망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나라 문제도 한번 언급을 해보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 상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공격도 우리가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남호가 피격을 당했단 말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란이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이란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피격이 당했을 때도 이건 이란이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신중하게 다룰 문제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란이라고 규정을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교적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군사적 문제로서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동조해야 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이 있었고요. 그 지난 그 5월 10일 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라서 일단은 이게 그 주체 미상의 비행 물체가에 따라서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데 좀 태도가 강해졌네요. 네, 예.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잘했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주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민감한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 만약 이란으로 딱 규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군함을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진행이 급속도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참전해라. 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게 그 호르무즈 군함을 보내는 것에서는 양쪽에 지금 양면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주도하는 그런 한 50개국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4월 17일 날 거기 화상회의로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 한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중심으로 미국의 국무부하고 중부사령부가 주도하는 해양 자유연합 그걸 각 대사관을 통해서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유럽하고 미국 간에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먼저 제1번 타자로 나서기는 리스크가 있다. 네. 그게 조금 관망을 하면서 주체 파악에 또 진상 파악을 좀 시간을 두지 않을까라고 좀 관측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 네.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전쟁을 떠나서 어떤 국제사회의 변화까지 가져오기 때문에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엄태훈 한양대학교 글로벌 전략 정보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주민센터 앞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사용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애들 용품 사는 거나 아니면 저희 생필품 사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유비가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정부가 2차 지급 대상 등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이른바 고액자산가 93만 7천 가구, 약 250만 명은 제외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 앱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코스피 상황은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곳곳에서 과열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이 증시 과열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금 전에 뉴욕 증시 마감했는데요. 요즘 뉴욕 증시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 보면 7,400, 1,000 처음으로 돌파를 한 거죠.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다우존스라든지 다우존스, 나스닥도 모두 이제 사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긴 한데 물론 S&P 500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AI 반도체 수요를 중심으로 반도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4월 말부터 어쨌든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투자도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이제 기대감들도 계속 이제 반영되면서 주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 시장 얘기해 볼게요. 어제 코스피 8,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제 시장 움직임 보면서 속도 너무 빠르다, 무섭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처음으로 한 7,800 넘어선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과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오르는 지금
주식들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도체 그리고 AI 수요 중심의 관련 산업들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이게 방향에서는 또 상승의 국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자금들이 시장에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특정 주의 쏠림 현상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른 매매들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급등의 이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는 만피 전망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 전체가 반도체에 쏠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에서 주가 조정이 온다면 우리 시장 전체도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JP 보건이 얼마 전에 이제 최근 국내 전망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세장까지 갔을 경우에 약 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고점으로 봐야 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지표들 그러니까 예. 앞으로의 이익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제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으로 어떤 상승을 뒷받침하는 경우에 어떤 펀더멘탈 체인지라고 하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어느 하나라도 좀 어긋나거나 예. 조금 더 시차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올라간 만큼 이제 조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반대의 우리가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장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뭐 긍정적인 상황이겠지만 그 투자는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응 잘 못하면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상황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지표들 보면 그 지금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신호를 곳곳에서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 200 변동지수 봤을 때 이게 65.5까지 올랐거든요. 이 65.5라는 게 극심한 공포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겁니까? 우리가 V 코스피라고 불리죠. 이제 보통 한국판 공포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거기 안에 이제 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의 우리가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보통 앞으로 좀 경기가 안 좋거나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제 급락하는 경우에 좀 올라가는 예.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발발 초기에 또 이것이 굉장히 한번 크게 뛰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시 자금이 유입되고 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버블이고 어디까지가 과열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짜 우리가 펀더멘탈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질 건지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난해한 상황인 예. 거죠. 지금 어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변동성, 매매와 매수가 굉장히 빠르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변동성을 또 하나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50 정도 되면 이게 우리가 좀 과열이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일인가요? 3일 연속으로 한 60 이상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지표가 올라가는 이 방향성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변동성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지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해보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지표를 투자를 할 때 합리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의 다각도로 좀 전망을 해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표를 보면 그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에 계속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열리자마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도 큰 수치로 늘었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야간 거래가 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지금 평균 거래액 4월 전체 하루 평균액보다 더 야간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증가율로 계산하면 약 37%, 34%에 가깝게 네. 증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한
의도하지 않았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스가 전쟁 관련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는 야간 밤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열리는 장이 한국 정규장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증시에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단기 매매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세력과 그리고 또 해지하려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 뭐 위험 회피 세력들도 다 같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이제 경제 구조도 그렇잖아요. 뭐 수출입의 어떤 대외의 어떤 충격의 의존도가 강한 상황인데 증시뿐만 아니라 증시도 글로벌 뉴스라든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취약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선제 대응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 대응하겠다라는 자금들이 늘고 있는 건데 더 걱정인 건 그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 늘고 있다는 건데 마이너스 통장 규모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잔액이 거의 이제 3년 3개월 만인가요? 예. 최대치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워낙 지금 방향성도 그렇고 시장의 낙관도 있고 어느 정도 AI의 수요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는 증시의 후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뒤늦게 이제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40조에 육박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쨌든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한 손실을 감내할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장이 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부실, 채권 뭐 이런 회생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고 또 은행권 입장에서도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할 때 그리고 원하는 기간만큼 이자를 내서 빌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만큼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성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익성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가계뿐만 아니라 은행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이제 금융권에도 이제 부실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상승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니까 분명히 뭐 효과적일 텐데 하락장 들어섰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쓰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나 하락장에서 위험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뭐 이런 증시가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 거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거의 확률적으로 확실시 된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것이 손실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계의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차입 규모도 굉장히 가계 대출에 대해서 관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 손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 내에 또 다른 금융의 위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정부 정책은 어떤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좀 엄격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기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반대의 증시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또 다른 대출이 잔액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이 상황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증권사별로 리스크 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라가는 지수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뭐 낙관적으로만 지수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금융감독원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그 속도에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증권사의 유동성이라든지 건전성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것이 그런 채권들이 만기가 불이체되면 또 유동성의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또 주주 입장에서 우리가 뭐 기업의 공시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회계 감시라든지 어떤 감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조금 더 리스크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조금 관리를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체의 내용
내용 자체가 지금 앞으로의 어떤 주가가 버블이고 과열이다 이런 예. 것들을 바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리스크도 함께 같이 관리해 나가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선제적인 좀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증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젠 조금씩 경고등도 켜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상황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양도세 준 거 시작되자마자 그 서울 아파트 매물 크게 줄었더라고요. 이틀 만에 2,800건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실소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자와 앞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도 우리가 지금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단순히 1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다주택자인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보면 부동산은 조금 특성이 좀 다른 시장이긴 한데 예. 수요 공급 외에도 기대에 따라서 또 가격들이 조정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가 공급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과 네.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금 공급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시장의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이게 시장에 있는 수요를 다 흡수하기 어려운 약간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뭐 서울에 주택이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사실은 아파트 위주의 예. 뭐 신축, 대단지 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예.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앞으로 뭐 보유세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앞으로 매물이라든지 내가 다른 쪽으로 갈아타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뭐 대출이라든지 뭐 토지 거래로 어떤 허가제도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내가 또 갈아타고자 해도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앞으로 좀 활발해지긴 어렵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공급을 좀 건들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김윤덕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세제 그리고 공급 요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공급책이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79회 칸 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칸 영화제 개막식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 프랑스 칸 팔레 페스티벌 내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 호프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에 도전합니다.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는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돼 오는 16일 새벽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이제 서울은 비가 그친 것 같네요. 지금 비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전남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목포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조금 전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비가 내리며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 곳들도 많은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는 언제까지 내립니까? 네, 오늘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오늘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조금 전 충남 지역에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는 전남 지역에 위치하며 전남 무안과 신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70mm, 충청과 경남, 제주도에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5.5도, 대전은 16.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창원 20도 등 비가 내리며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30도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여전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일부 건조함이 해소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5월 1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